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 저는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봤을 때 면접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하정 씨, 당신의 인생을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단어들을 모범답안처럼 내놓았습니다. 무한긍정, 사랑,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급체를 한 듯 그 질문이 계속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답변이 솔직하지 못했나 봅니다. 만일 면접 아니었다면 나는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면접용이 아닌 제 인생의 단어는 외로움과 결핍과 괴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태생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셨는데 특히 엄마 손맛이 좋고 아빠는 부지런하셔서 제법 장사가 잘 됐습니다. 신선한 조개로 육수를 내어 시원한 국물에 푸짐한 조개와 부추와 총총 채를 썬 호박이 들어간 칼국수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손칼국수라 면발은 투박하지만 국물이 진하고 시원한 게 정말 끝내줬죠. 집고추 양념과 다대기에 칼칼한 배추 겉절이까지 더해지면 한 그릇 뚝딱. 개눈 감추듯 후루룩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주방과 홀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 밑으로는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던 엄마가 강보에 꽁꽁 감싼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생이 생겼다는 충격보다는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를 만나서 무척 반갑고 행복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양볼이 오동통한 아가가 오물오물거리며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얘가 내 동생이야? 그래, 엄마 배가 좀 작아졌잖아. 아기가 나왔어. 네 동생이란다. 우리 하정이가 만들어달라고 하던 여동생이야. 어때? 너무 작고 귀여워. 엄마, 나 동생 한번 만져봐도 돼? 당연하지. 그런데 아가는 몹시 연약하고 여려서 조심조심 만져야 돼. 손도 씻어야 되고. 당장 손 씻고 올게. 누군가는 동생이 태어난 첫째의 스트레스를 이런 우스갯소리로 비유하기도 하죠. 남편이 애첩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둘째를 데리고 갈 때는 엄마가 안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돌기도 했지요. 갑자기 생긴 동생 때문에 첫째들이 안 하던 손가락 빨기 같은 퇴행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아빠보다 더 동생을 예뻐하고 잘 챙겨주는 타고난 언니였답니다. 엄마, 아기 우는데 내가 우유 줘도 돼? 아유, 우리 하정이 언니가 다 됐네? 그럼 됐지. 나중에 아기가 울면 기저귀도 갈아줄 거야. 그래도 돼? 어? 하정이도 애긴데 동생 기저귀 갈아줄 수 있겠어? 나 이제 애기 아니야. 나는 언니야. 해볼래, 엄마? 어휴, 예쁘기도 하지. 하은이는 하정이 언니가 있어서 엄청 행복하겠다. 엄마, 하은이가 날 좋아하나 봐. 나만 보면 웃는다? 그래, 하은이도 언니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네?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저는 동생을 잘 돌봤다고 합니다. 동생도 저를 잘 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가게 일로 바쁜 부모님을 위해 집안 살림을 했을 정도로 조숙했습니다.
설거지도 곧잘 했지만 제일 잘했던 건 청소였어요. 방을 쓸고 닦고 책상과 TV 장식장과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방바닥을 먼지 하나 없도록 쓸고 닦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멋진 공부방을 상상하며 늘 이리저리 책을 정리하고 세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방에 가서는 이불을 사각으로 접어보기도 하고 길게 깔아놔보기도 하고요. 제 나름의 집안 꾸미는 재미에 빠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엄마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집안 청소를 맡기셨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척척 매일 청소하는 걸 좋아하니 기특하면서도 편하셨겠죠. 부모님은 늘 저에게 우리 하정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6살 여동생을 재우고 꼭 부모님 방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고 우리 하정이 자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예쁠까. 동생 챙기느라 힘들었지. 아빠가 우리 하정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 하시면서 아빠가 저를 품에 안고 우리 방으로 옮겨주셨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아빠가 저를 안고 옮겨주던 그 느낌과 그 채취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집안 청소를 하고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동생과 사이좋게 나눠 먹고 여동생은 유치원으로 저는 학교로 갔어요. 방과 후 집에 와서 여동생을 데리고 선생님 놀이, 소꿉장난을 했어요. 저희는 우주괴물 상대로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가 됐다가 독이 든 사과를 먹는 백설공주와 왕자님이 됐다가 어디 보자 진찰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되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동생과 함께하는 색칠 공부, 종이 인형 놀이, 책 읽기 시간도 좋았어요. 가끔은 가까운 놀이터에 가서 함께 뛰어노느라 해지는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몰래 집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부모님은 절대 못하도록 시키셨어요. 당연했습니다. 국자를 시커멓게 태워서 못쓰게 만들고 설탕을 함부로 사용하다 여기저기 흘리고 그리고 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위험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달고나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서 부모님의 당부와 잔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날 줄 알면서도 동생과 둘이 불 앞에 앉아서 국자에 설탕을 넣고 달고나를 만들었습니다. 봐봐. 이렇게 설탕이 녹아서 투명하게 됐을 때 소다를 넣어주는 거야. 많이 넣으면 안 돼. 적당하게. 언니, 나 뽑기하고 싶어. 그래. 무슨 모양? 별. 제가 달고나 파는 아저씨를 흉내내면 동생은 까무러치게 좋아했어요. 소다를 넣어 노랗게 굳어가는 달고나를 도마에 툭툭 털어내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동생과 하나씩 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생이 자기도 달고나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언니, 나도 해볼래. 위험해서 안 돼. 언니만 재밌는 거 하고 나는 못하게 하고. 동생이 울먹거리는 걸 보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그럼 조심해서 하는 거야.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할 거지? 응, 언니. 그렇게 동생은 국자에 설탕을 넣고 녹이기 시작했고 제가 소다를 소량 넣어주었어요. 신이 난 동생이 자기도 달고나 아저씨처럼 한다며 국자를 들고 내용물을 도마 위로 털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국자를 너무 힘껏 내리치는 바람에 달고나 덩이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단발마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끈한 열감이 확 번졌는데 거울을 보니 코 바로 옆 오른쪽 뺨에
달고나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뺨에 붙은 달고나를 떼어냈어요. 달고나를 떼어낸 피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달고나를 맛있게 냠냠 먹고 있던 여동생이 우는 저를 보고 놀라서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화상을 당하면 엄마가 바르던 바세린 로션을 꺼내 상처에 바른 뒤 검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동생에게 당부했습니다. 쉿, 하은아.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알았지? 응. 얼굴 화상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말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퇴근하고 오신 부모님은 한눈에 사태를 파악하셨고 저희를 불러 버럭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달고나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저는 엄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하은이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랬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잠시 뒤 제 얼굴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화상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여자의 얼굴에 흉이 생겨서 어떡해.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그때 여동생이 울먹이며 이실직고 했습니다. 엄마, 언니 괜찮아? 내가 그랬어. 언니 미안해. 울지마, 하은아. 이 약 바르면 금방 낫는다고 했어. 그치, 엄마? 저는 괜찮다는 의미로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야, 미안.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 그날 생긴 흉터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물었고 나중에는 얼굴에 곰보 자국 3개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천연두 때문에 생긴 거냐고 묻고는 했어요. 그때 그렇게 놀랐던 일 말고는 대체로 행복했었던 기억이 많아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힘이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가서 먹었던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를 위해서 트리를 만들어주시고 그 아래 선물을 놓아주셨던 그런 기억들이요. 하지만 그런 선물 같은 기억도 끝이 있기 마련이더군요. 비극의 시작은 제 동생 하은이가 사라진 날로 비롯됩니다. 그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 엄마 아빠가 저희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그곳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미어 터질 지경이었어요. 하은이가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대어서 아빠가 벤치에 하은이를 앉혀놓고 얼른 매점에 다녀오겠다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아빠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오줌 마려. 하정아,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아니, 엄마, 급해. 쌀 것 같다고. 아우, 이걸 어쩐다.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와?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서로 길이 엇갈릴 것을 염려한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은이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하은아, 언니랑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어. 아빠 올 때까지 여기 있는 거다. 알았어? 응, 알았어.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다른 데 가면 큰일 나. 알았지? 응, 엄마. 나 여기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불이 났게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기나긴 줄은 줄어들 생각을 안 했어요. 엄마는 아마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매점 역시 엄청난 인파로 북새통이란 사실을 간과했던 거죠. 볼일을 마치고 하은이가 있던 벤치로 돌아왔을 때 하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빠만이 홀로 하은이에게 줄 콜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하은이 어디 갔어? 당신이랑 있었던 거 아니야? 맙소사, 우리 하은이, 하은아! 하은아!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하은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하은이는 없었어요. 아빠가 고객 안내센터로 가서 아이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방송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날 엄마가 하은이를 찾아다니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구두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맨발로 뛰던 그 발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나중에 까이고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발.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하은이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셨어요. 아빠는 재래식 시장의 화장실, 맨호란을 뒤지기도 하고, 엄마는 화장품 판매원으로 가장해서 집집이 방문해 혹시 하은이가 있는지 살피기도 했어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실종아이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은이 생각에 엄마는 미장원도 가지 않고 새 옷도 사지 않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나날을 견뎌야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화장실을 갔을까? 미친년, 망할년. 같이 데리고 갔어야지. 바보 멍충이. 자책하고 후회하는 엄마를 보는 제 마음은 너무 괴롭고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엄마는 대놓고 제 탓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같이 저를 품어주지 않으셨어요. 슬픔이 너무 크면 암이 되는 걸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위치도 몹시 나쁜 횡행 결장암입니다. 영상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3기로 추정되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면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엄마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수척해지셨고 생기를 잃어가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아빠의 강권과 고집으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수술을 앞둔 엄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로 저를 멍하니 보셨어요. 초점 없는 퀭한 눈동자, 병색이 짙어가는 얼굴.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엄마에게 저는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엄마 걱정 마. 아무도 엄마를 못 데려가도록 내가 수술실 밖에서 잘 지키고 있을게. 한동안 저를 멀리하셨던 엄마가 웬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었어요. 가여운 하정이. 하정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우리 하정이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아이를 낳으면 손자도 봐줘야 하는데. 엄마! 하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흐느껴 울자 아빠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보, 힘을 내. 약한 소리 하면 못 써. 당신 수술만 받으면 완쾌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여보, 하은이가 보고 싶어. 우리 하은이. 그래, 우리 하은이 찾으려면 당신 건강부터 찾아야지. 안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말을 흐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어렴풋이 죽음의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수술을 하고 나오셨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자식을 잃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셨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보내고 아빠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셨어요. 제 나이 겨우 16살이었어요. 아빠는 저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아빠는 매일 술병을 붙들고 술에 쩔어 살았어요. 하은이의 실종으로 이미 살림이 산산조각이 난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우울증으로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아버지마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하남에 있는 이모댁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천덕꾸러기로 살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족 친지에게 버림받은 존재, 갈 곳 없는 아이. 저 자신조차 원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쳤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닐 처지가 아니어서 눈치껏 중퇴를 하고 친척집에서 살림을 도왔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었지만 그때만큼 청소가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저는 어서 빨리 눈칫밥을 먹는 친척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하고 내 가족이 생기면 제 인생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월간 잡지를 보고 군인 아저씨와 펜팔을 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7살이 많은 군인 아저씨는 대학생이었는데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제가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저에겐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는데 연로하신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던 탓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꽃다운 20살에 새 신부가 된 저는 외로운 제 인생에 남편이 한 줄기 햇살처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도 아닌 중퇴라는 것에 여간 못마땅해 하셨어요. 부모도 일찍 돌아가신 데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가난한 고아를 예뻐해 줄 리 없었지요. 고등학교도 못 나온 고아 주제에 감히 대학생 남편을 만났으니 너는 무조건 시댁에 네네 하면서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알겠니? 예, 어머니. 저는 가족도 없고 공부도 못했다는 열등감으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 생각이나 의견, 주장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죽은 듯이 무조건 맞췄습니다. 남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남편이 하라고 하면 예 하고 하는 남편의 몸종이자 시어머니의 하녀처럼 살았어요. 제가 누구보다 잘하고 좋아하는 특기인 살림을 잘하면 잘한다고 타박을 들었습니다. 아유, 평생 해본 일이 파출부 일이라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남편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대학에 복학했는데 너무나 자유분방해서 가정보다 학교가, 집안일보다 동호회 활동이 늘 우선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바깥 활동이 많았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수영 동호회,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물론 혼자 다녔습니다. 저는 집에 방치된 반려견 같았어요.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의 폭언과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수시로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폭력과 인권 유린에 속수무책으로 길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남편에게 맞추면서 참고 살았건만 결혼 7년 차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 같은 팔푼이는 지긋지긋하다면서요. 아이씨, 김대리가 조상무 라인으로 갈아탔는지 몰랐네. 나쁜 새끼. 나를 물 먹여? 아우, 열받아. 야, 너는 남편이 회사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 뭘 하고 있냐? 너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다른 집 와이프들은 친정이 빵빵해서 가만히 있어도 탄탄대로라는데 넌 뭐냐? 먹고 자고 노는 것 말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고! 당신 또 밖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얼른 목욕물이라도 받아드릴게요. 기분 전환 좀 해요.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생뚱맞게 목욕물이 왜 나오냐? 진짜 답답해서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너도 머리를 좀 쓰라고. 폼으로만 달고 다니지 말고. 여보, 왜 그래요? 야, 다른 집 와이프는 재테크다 뭐다 해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뽑아준다는데 나는 첫날 만날 외벌이에 백도 줄도 없이 고군분투야. 아이씨, 너를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같은 멍청한 고아년을 왜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헤어져. 남편에게 멍청한 고아년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때까지 절 붙잡고 있던 어떤 끈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언과 학대를 견뎠던 지난날의 삶의 조각들이 물거품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결혼 7년 만에 시댁에서 강제 퇴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시모와 남편은 위자료로 퉁치자면서 저를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저는 갈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거리를 배회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에 이끌린 듯 어릴 적 엄마가 칼국수를 팔던 시장으로 갔습니다. 신선한 조개로 육수를 낸 진하고 시원한 국물에 호박이 들어간 칼국수와 칼칼한 배추 겉절이가 먹고 싶었어요. 엄마가 팔던 칼국수를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장을 샅샅이 돌았지만 칼국수집은 없었습니다. 주방과 홀을 바쁘게 오가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찾아서 몇 시간째 정신없이 헤매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보니 옛날 엄마, 아빠, 하은이와 함께 살던 집 앞이었어요. 낡은 집들이 사라진 곳에 새로운 빌라가 들어서고 있었지만 저희 집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은아! 그때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이혼 조건으로 받은 위자료로 월세방을 구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마트 캐셔, 백화점 식품관 알바, 뷔페 설거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산 달이 다가와서야 일을 그만두고 혼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알바할 때 언니들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예비맘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출산에 필요한 지원과 복지급여가 나오니까 꼭 찾아가서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살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산후조리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제 사정을 아는 다가구 주택의 옆집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새댁,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조갯살 달달 볶아다가 푹 끓인 거니까 맛 좀 봐.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에휴, 애기 아빠는 알아? 자기 핏줄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겨? 네, 남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려. 얼른 한 그릇 먹고 쉬어.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저금했던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1년도 안 돼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비용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를 업고도 일할 수 있는 파출부 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청소와 살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나름 인정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하고 그 선생님 댁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저도 파출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제 제 딸 서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콜센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1년을 부지런히 일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했던 업체는 부실 기업이었고 1년도 되지 않아 회사가 망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끝까지 다 땡겨 쓰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도 나오지 않는 직장을 다녔어요. 갚아야 할 대출금이 불어나고 각종 공과금에 생활비는 부족하기만 한데 더 이상 옆집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미안해서 못할 처지였어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 고지서가 날아왔고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이 세상에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10년 전인가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죠. 단칸방에 월세는 밀리고 가스는 끊긴 채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마실 물도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때 다른 집 문에 붙여놓았던 메모가 기억에 남아요.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나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송파구 단독주택 반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도 그랬습니다. 생계를 책임져 오던 어머니가 몸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고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웠어요. 유서의 내용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취약계층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하는데요. 저같이 그럴 용기와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같은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밀리지 않고 납부하면서 남에게, 국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무해한 사람들. 저도 그랬습니다. 생활고로 벼랑 끝에 다다른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번개탄을 살 돈도 없어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그건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데 문득 딸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듯 울어제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를 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마치 혼을 내듯이 아이가 울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지금쯤 공주놀이를 하고 있을 딸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딸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현기증이 났어요. 아이도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일단 배고픔부터 해결해야 했는데 옆집 아주머니 댁에는 도저히 문을 못 두드리겠더군요. 그래서 동네 슈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눈이 침침한 80대 노인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사장님이 안 보였어요. 저는 햇반과 라면 한 봉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장님께 말하고 외상을 할 생각이었죠. 라면과 햇반으로 배를 채우니 그제서야 살 것 같았어요. 얼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면접을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저는 또 배가 고파서 슈퍼로 갔어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잠시 창고로 나가는 틈을 노려서 도둑처럼 들어갔습니다. 네, 도둑질을 했어요. 라면과 우유와 햇반을 황급히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세 번째로 동네 슈퍼에 들어가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건이 사라지는 걸 보고 사장님 대신 사장님의 딸이 카운터에 있다가 저를 수상하게 여기고 지켜봤던 거예요. 야, 이 도둑년아! 가방 열어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훔칠게요. 도둑년의 말을 어떻게 믿어? 엄마! 경찰 불러! 사장님, 용서해주세요. 집에 아이가 있어요. 제발. 엄마, 경찰 연락했어? 2년이 한 도둑질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네가 그렇게 호소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렇게 도둑질은 막을 내렸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더 큰 막막함이 파도처럼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집에 제가 돌봐야 할 아이가 있다고 울부짖었더니 경찰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딸아이를 데려와 주었어요. 제가 아침, 점심도 먹지 못했다는 걸 알고 형사님들은 저에게 국밥까지 사주셨고 딸아이를 위해 빵과 우유도 챙겨주셨어요. 이하정씨, 식사하면서 들어요. 아무리 죄질이 경미한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소유예로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슈퍼 사장님은 애기 엄마 사정을 들으시고 합의를 해주시겠다는데 그 따님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여간 합의 없이 형사처벌하겠다고 의료문장을 놓는데 이하정씨 변호사 선임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죠? 네, 형사님. 만일 제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벌금형이나 합의금을 낼 수 없으니. 형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처벌을 받아도 괜찮지만 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서 말인데요. 피해자 측이 깐깐하고 강하게 나와서 쉽지 않겠지만 검사한테 반성문을 한번 써보세요. 반성문 내용이 좋으면 혹시 압니까?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런지. 반성문이요?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기소유예란 혐의와 조건이 충분해도 기존의 전과 기록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탄원서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처벌하지 않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5년 후에는 수사 경력 자료가 삭제되어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저에게 반성문을 작성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님에게 보낼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반성문은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몰라서 생략하고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친애하는 검사님께 저는 2013년 5월 11일 오후 2시경 서울시 은평구 땡땡 슈퍼에서 라면과 햇반 등 식료품을 3차례 절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이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저금했던 돈이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 외에 아이의 양육비는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는 종일 엄마를 필요로 하였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일할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밥벌이를 하지 못해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했지만 아이를 보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굶어서 아이가 우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외상이라도 하려고 슈퍼에 갔는데 마침 사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식료품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슈퍼로 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저는 당장 일자리를 구해서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사님들의 조언 덕택에 저는 검사님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담당 검사님의 이름은 강소영으로 여자분이셨고 나이는 많아봐야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부럽더군요. 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한 사람은 절도죄를 지어 죄인으로 서 있고 한 사람은 죄인의 형량을 정하는 법조인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부러웠습니다. 이하정 씨, 반성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면과 햇반을 훔치게 된 이유가 5살 아이가 배고파서 그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서 슈퍼에서 햇반을 훔쳤습니다.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서 훔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하정 씨의 현재 생활 상태와 가정 상황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혼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하던 회사가 망해서 빚을 지게 됐고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담당 검사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슬픈가요, 검사님? 아니요. 혹시 하은이라고 아세요? 하은이요? 제 잃어버린 동생 이름인데요. 검사님이 하은이를 어떻게 아세요? 아, 그게 내 이름이구나. 언니. 갑자기 검사님이 저를 언니라 부르면서 다가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 이름이 하은인 줄 알았어. 네? 제가 언니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님? 언니 얼굴에 곰보 3개. 내가 내 실수로 생긴 흉터잖아. 내가 달고나를 만들다가 튀어서. 그날 엄마한테 죽도록 맞았잖아, 우리. 너 정말 내 동생 맞아? 내 동생 하은이야? 언니, 보고 싶었어. 나 언니 동생 하은이야. 인생은 한 번씩 막다른 골목, 뜻하지 않은 곳에서 숨겨놓은 패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담당 검사님은 어릴 적 잃어버린 그토록 온 가족이 찾아 헤맸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갔던 건 기억나? 그게 어린이 대공원이었구나. 그냥 언니와 엄마가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했던 말만 기억나. 내 생각엔 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화장실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임시보호시설이었어. 이름과 주소를 묻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엄마 아빠 이름도 모르겠어. 근데 언니 얼굴하고 이름은 알겠는 거야. 이하은. 얼굴에 내가 만든 화상 자국 3개. 매일같이 기억했어. 우리 집에 돌아가려면 언니 얼굴, 언니 이름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매일 일기를 쓰듯 되새김질을 했어. 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셔? 하은아. 부모님 이야기에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하은이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칼국수집 기억나? 아니, 기억 안 나. 나는 언니 얼굴만 기억해. 이름하고. 엄마 아빠는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셨어. 너를 잃어버린 뒤에 엄마 아빠는 가게 문을 닫고 너를 찾아 전국을 다니셨어. 엄마는 화장품 판매원으로 가장해서 집집마다 다니셨고 아빠는 재래시장이며 변두리 폐가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셨지. 그때 나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나 때문에 널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집을 지켰어. 무섭고 기나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었어. 언니. 엄마도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사셨어. 왜 너를 혼자 두고 왔을까 하고. 그날의 선택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셨어. 네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났을 때 엄마의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났어. 대장암 3기라고 하더라. 수술을 했지만 눈을 뜨지는 못하셨어. 그런데 내 생각엔 엄마는 살고 싶지 않으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 아빠는? 아빠는 엄마를 잃고 폐인이 되셨어. 매일 술을 마셨는데 우울증이 나아질 기미가 없었지. 아빠는 우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 언니는 어떻게 산 거야? 돌봐주는 부모도 없이, 정을 나눌 가족도 없이 어떻게 산 거야? 그러게, 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서글퍼지는 걸까? 나는 어려서부터 결핍과 고독 속에 살았는데 외로움이 오히려 더 내 친구였던 것 같아. 언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하은이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더 나누었어요. 경기도의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진 하은이는 일주일 후 의정부의 보호시설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똘망똘망하고 애교가 많아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신실하고 부유한 부모님에게 입양이 됐다고 합니다. 하은이가 입양된 집안은 법조인이 많아서 하은이의 꿈도 자연스럽게 법조인이 되는 거였대요. 애살 많고 승부욕이 강했던 하은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을 패스했다고 합니다. 언니, 아이는? 옆집 아주머니가 잠시 봐주고 있어. 형부하고는 이혼한 거야?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남편에게 화풀이 대상이었어. 언니, 나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언니만 기억해. 언니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알아. 이제
내가 언니를 돌봐줄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연하게도 친형제가 확실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25년 만에 비로소 만나게 됐어요. 하은이의 요청으로 저는 제 딸을 데리고 하은이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은이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직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네요. 하은이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은이를 다시 만나기 전에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고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가여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홀로 방황하던 약한 영혼은 죽음의 문턱에서 필사적으로 까치발을 들고 세상과 맞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움츠렸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고마운 분들 덕분에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와서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외로운 저에게 엄마처럼 미역국을 끓여주신 옆집 아주머니와 배고픔에 눈이 멀어 슈퍼에서 식료품을 훔쳤을 때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주고 검사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해주셨던 형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결핍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갇혀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동생 하은이와 제 딸 서윤이가 있어서 저는 지금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하은이 이모를 좋아하지만 공부는 싫어하는 서윤이는 발레를 배우고 있어요. 서윤이 아빠 그 몹쓸 놈의 전 남편은 욱하는 성질을 감추지 못하고 상사에게 밉보여서 회사에서 잘리는 불상사를 겪었다는 전원입니다. 상사에게 찍혔으니 같은 직군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시급을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하고요. 전 시어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 후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고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딴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긴장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후회가 되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따금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 파셨던 칼국수 맛을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가 그러했듯이 신선한 조개로 시원하고 진한 육수를 내고 푸짐한 조갯살과 부추와 호박을 총총 채를 썰어 넣어보는데 이상하게도 엄마의 손맛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은아, 서연아, 어서 와서 먹어. 지금 안 먹으면 칼국수 분단 말이야. 얼른! 하은이와 서윤이가 나란히 앉아서 칼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어때? 엄마 손맛이 느껴져? 응, 엄마, 국물이 끝내줘요. 아니, 서윤이 말고 하은이. 하은아, 엄마가 만들어주던 칼국수 맛 기억나? 언니 잠시만. 일단 좀 먹고 말할게. 칼국수 면발을 후루룩 흡입하던 서윤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언니야,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너무 그리운 맛이야. 왜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나? 왜 나 울고 있어? 뭐? 내가 미원을 너무 많이 넣었나? 그래서 고양이 맛이 나는 거야? 저의 너스레에 동생이 푹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서윤이도 이모를 놀리네요. 이모,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응 나는데. 엄마가 만들어주던 손칼국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취업을 할 때 면접관이 물었던 질문. 이하정 씨, 당신의 인생을 표현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때 제 솔직한 대답은 외로움과 결핍과 배고픔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결핍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만나고 홀로 낳고 키운 제 딸이 무럭무럭 자라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 인생을 말해줄 단어는 행복, 사랑,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해피엔딩이라고 할게요. 지금 만일 벼랑 끝에 내몰린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봅시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의 시련과 역경을 견디어 봅시다. 순간을 버티고 하루를 견디면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